아우, 냄새야. 화장실이 왜 밖에 있어? 이게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아우, 쪽팔려. 새벽닭이 목청껏 우러젖히는 소리에 김순복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눈을 떴습니다. 동쪽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여명이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익숙한 풍경들을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불을 개켜 머리맡에 반드시 놓고는 부스스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어요. 싸늘하지만 상쾌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흙냄새와 풀내음, 그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아카시아 향기가 뒤섞인 연지골 특유의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순복 할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게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되었어요. 마당 한쪽에 놓인 큰 고무통에 받아둔 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부엌이었지만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세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제 저녁 미리 씻어 불려둔 쌀을 솥에 안치고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애호박과 감자를 숭덩숭덩 썰어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작물들이 밥상에 오를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연지골에서의 소박한 삶은 평생을 일궈온 전부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순복 할머니는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 들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작은 밭은 온갖 푸성기들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상추는 더욱 파릇했고 주렁주렁 매달린 토마토는 탐스럽게 붉은빛을 더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작물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간밤에 고라니 녀석이 내려와 새로 싹이 난 고구마 순을 또 밟아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에잉, 이놈의 고라니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그마저도 자연의 일부려니 생각하며 쓰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밭에서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점심 무렵 땀을 식히러 잠시 집으로 돌아온 순복 할머니에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적막한 시골집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는 늘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죠. 할머니는 앞치마에 대충 손을 닦으며 전화기를 향해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여 서울 사는 아들 영철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철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복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냐, 아들. 나는 잘 있지.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일은 할 만하냐?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연지골에 한번 내려가려고요. 아이고, 참말로 오랜만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하, 뭐 겸사겸사요. 내려가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드릴 말씀? 순복 할머니는 순간 궁금증이 일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내려오너라. 맛있는 거라도 해놔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복 할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혹시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드디어 장가갈 여인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아들의 나이가 벌써 30을 훌쩍 넘었으니 홍기가 꽉 찬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색시를 데려올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부디 착하고 속 깊은 아이여야 할 텐데 순복 할머니는 괜스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한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이 올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오후 순복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텃밭에서 가장 실한 놈들로만 골라 저녁 찬거리를 준비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치고 읍내 장에 나가 돼지고기도 한 근 끊어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을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골목 어귀로 반짝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는 않았지만 마당 끝에 서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차문이 열리고 먼저 운전석에서 영철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하며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순박했지만 도시 물을 먹어서인지 예전보다 한결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조수석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수석 문이 열리고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싸 보이는 옷가지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연지골의 소박한 풍경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박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박남희 씨예요. 제 여자친구 아니 결혼할 사람입니다. 영철이 머리를 극적이며 소개하자 남이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순복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하더니 이내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걸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구석이 느껴졌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남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이는 살짝 몸을 피하는 듯하며 형식적인 악수만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순복 할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무마하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이는 순복 할머니의 작은 시골집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불편하게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재래식 부엌과 마당 한쪽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순복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 앞에서도 남이는 깨작거리기만 할 뿐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근데 저는 이런 나물 반찬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남이의 말에 순복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젊은 아가씨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물어볼 것을. 입에 안 맞으면 어쩌노?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트나 편의점 같은 건 좀 멀리 있죠? 서울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공기는 참 좋은데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이는 창밖의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시골 생활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불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런 남이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예감이 강하게 들 뿐이었죠. 연지골의 평화롭던 저녁 공기 속에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순복 할머니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들 영철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
김순복 할머니의 조용하던 연지골 생활에는 전에 없던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예비 며느리인 박나미가 있었죠. 세련된 도시 처녀인 나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하고 있었고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골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연지골에 처음 내려왔을 때 순복 할머니의 낡은 집과 투박한 살림살이를 보며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던 그녀의 표정을 할머니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영철은 그런 나미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고 순복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외면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삼켜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도 이름난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순복 할머니는 평생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지만 아들의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빛깔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휘황찬란한 조명과 값비싼 장식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종업원들의 모습에 할머니는 괜스레 주눅이 들었어요. 나미의 부모는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나미처럼 온몸에서 부유함이 흘러넘치는 듯 했습니다. 나미의 어머니는 순복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손을 잡았지만 그 악수에서 느껴지는 힘과 그녀의 눈빛에서 언뜻 비치는 날카로움은 할머니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색한 인사와 탐색전 같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값비싼 음식들이 쉴 새 없이 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림같이 예쁘고 맛깔스러워 보였지만 순복 할머니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혼집과 혼수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서울 전셋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나미가 고생하는 건 또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영철 군도 이제 가정을 꾸리려면 든든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 시작부터 너무 팍팍하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나미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나미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죠.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연지골에 땅도 꽤 있으시다고 영철 씨한테 들었어요. 영철 씨 회사랑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전세라도 얻으려면 목돈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순복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지골의 땅이라고 해봤자 평생 농사지어온 밭대기와 과수원 조금이 전부였고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마치 할머니가 깊은 산속에 금덩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아들의 처진 어깨를 보자 할머니는 차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날 순복 할머니는 값비싼 사내진미를 앞에 두고도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넣은 음식은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억지로 삼킨 음식은 명치 끝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듯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연지골로 돌아온 순복 할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결국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악착같이 모아온 쌈짓돈 통장을 깨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이웃과 면식이 있는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겨우 얼마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이가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예단 목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최고급 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값비싼 물건들을 다 해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새벽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을 몇 번이고 오가며 질 좋고 실속 있는 물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골랐습니다. 이불은 목화솜을 직접 틀어 도톰하게 누볐고 그릇 세트는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한국 도자기로 골랐죠. 그리고 밤에는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덮을 원앙금 침에 고운 빛깔의 실로 학이며 소나무를 수놓았습니다.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지. 돈으로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느리가 이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예단 꾸러미가 서울의 남이에게 도착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순복 할머니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님, 보내주신 물건들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보내나요? 솔직히 좀 촌스러워서 저희 집 분위기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셨으면 제가 알아서 세련된 걸로 골랐을 텐데 말이에요. 남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순복 할머니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밤새 끙끙대며 술을 놓던 손마디가 시큰거렸고 침침했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솜씨가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맞지 않았나 보구나. 미안하다 애야. 그래도 내가 잘 써주면 좋겠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앞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고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화려한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용실표 올림머리에 빌려 입은 듯한 빛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할머니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한 이질감을 느껴야 했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남이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의례적인 미소와 짧은 인사 외에는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남이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북적였고 순복 할머니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순복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을 안고 연지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어르신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모시고 집 마당에서 조촐한 피로연을 열었죠.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그야말로 시골식 동네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내려온 영철과 남이도 마지못해 자리에 함께했지만 남이는 시종일관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도 투박한 시골 음식도 걸쭉한 사투리를 쓰는 시골 사람들도 모두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쾌한 것들인 듯했어요.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님, 저희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라며 영철의 팔을 잡아 끌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떠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매정한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한숨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큰 행사가 끝나고 순복 할머니는 이제 며느리 나미가 조금은 살갑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사라져버리곤 했죠. 나미에게 시집살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때로는 경멸에 가까운 무시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영철은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며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순복 할머니의 외로움과 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모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 북적거리는 명절을 보낼 생각에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오순도순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을 생각에 장날 읍내에 나가 이것저것 장을 보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가에는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밤나무에서는 아라리 굵은 밤송이가 벌어지고 있었죠. 이 모든 풍요로움을 며느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나미에게서 짤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추석에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영철 씨랑 저랑 너무 지쳐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발리로 해외여행 예약해 놨거든요. 표를 미리 끊어놔서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은 저희끼리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나미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영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영철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미가 결혼 전부터 이번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라며 아내의 역성만 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추석, 넓은 시골집에는 순복 할머니 홀로 남아 텅 빈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은 상위에서 주인을 잃고 외롭게 식어갔고 밤늦도록 켜진 텔레비전 소리만이 할머니의 적적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집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거의 잊을만 할 때쯤 나미가 영철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영철이 회사 일로 근처에 출장 왔다가 잠시 들른 것이었지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순복 할머니는 모처럼 찾아온 며느리가 반가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개 손거울을 꺼내 선물로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물건이었어요. 이거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거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자개 거울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제가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어머님은 센스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필요한 거 사는데 보탤 텐데요. 나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순복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나미는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댁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답답하고 촌스러워요. 가구 배치도 그렇고 벽지 색깔도 너무 칙칙하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철 씨도 어릴 때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끔 보면 좀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아들 영철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남이야, 그만 좀 해. 어머니 듣고 계시잖아. 라며 아내를 말렸지만 남이는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님도 이제 좀 세련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라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할머니는 점점 더 작고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어요. 나미는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시어머니에게 용돈이라며 봉투를 건네곤 했습니다.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그 봉투의 두께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얇았습니다. 어떤 날은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이 전부일 때도 있었고 많아야 50,000원권 한두 장이 고작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껴 쓰세요. 저희도 요즘 대출금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서 허리가 휠 지경이거든요. 영철 씨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라는 긴 사설과 함께 건네졌습니다. 남이의 말에는 늘 자신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시어머니의 처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속셈이 빤히 보였지만 아들 영철의 얼굴을 봐서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 애야. 너희도 힘들 텐데 이렇게 챙겨줘서라며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봉투의 무게는 순복 할머니의 자존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살아야 하나. 할머니는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는 용돈은 더 이상 감사함의 표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모멸감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순복 할머니와 며느리 남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남이의 차가운 무시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아들 영철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무력한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죠. 순복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서러움의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연지골에 심상치 않은 소문 하나가 바람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기군 일대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뜬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살을 붙여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글쎄, 우리 동네 땅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는다는구먼. 서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여그도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란가. 그렇지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순복 할머니도 이웃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쉽사리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조용하고 후미진 총구석까지 그런 엄청난 개발 바람이 불겠어? 그저 잠시 떠도는 헛소문이겠지. 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낡은 집과 얼마 되지 않는 밭대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구차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테고 손주라도 보게 되면 떳떳하게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영철에게 순복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연지골 개발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영철아, 혹시 들었느냐? 우리 동네에 큰 도시가 새로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하지만 순복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대한 며느리 나미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미는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죠. 어머님, 또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 땅값 올라봤자 얼마나 오른다고 거기에 기대를 거세요.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릴지, 아니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나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함께 시어머니의 순진함을 꾸짖는 듯한 뉘앙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를 가르치기라도 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라리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하실 시간에 저희 서울 아파트 대출금 이자라도 한번 보태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영철 역시 멋쩍은 표정으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남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 엄마는 그냥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순복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렇게 냉담하게 나오니 괜한 기대를 품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죠.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나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힘없이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복 할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찾아온 독한 감기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마음고생까지 심하게 겹친 탓이었죠.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 도저히 혼자서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철아, 나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잠깐이라도 내려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언제나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며느리 나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철 씨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무슨 일이신데요? 순복 할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나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저희 지금 둘 다 너무 바빠서 연지골까지 내려갈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데요. 영철 씨도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있고요. 저도 제 일이 있어서 꼼짝을 못해요. 많이 편찮으시면 동네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좀 부탁드려서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정말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죄송해요. 나미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걱정조차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힘없이 떨어지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극심한 서러움과 처절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순복 할머니는 이웃집에 사는 젊은 세댁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읍내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과로와 심한 몸살 감기라며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복 할머니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깊어가는 절망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에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완전히 버려진 것만 같은 처절한 고독감이 늙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에이는 듯했죠. 며느리 나미의 차가운 냉대와 아들 영철의 무관심 속에서 순복 할머니의 시간은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연지골 개발 소문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했죠. 할머니 역시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뿐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복 할머니가 마당가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을 때 마을 확성기에서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담겨 있었죠. 순복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뉴스를 알리는 자막과 함께 긴장된 표정의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이곳 충청남도 영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이 끝나자마 순복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기군, 바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것이었죠. 뉴스에서는 연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사진과 개발 계획이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순복 할머니가 살고 있는 연지골 역시 개발 예정 구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 연지골이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연지골에는 그야말로 격동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낯선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용차들이 좁은 시골길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외지인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어댔죠. 감정평가사,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등등 평생 농사만 알고 살아온 순복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회관에 모여 앞으로의 일에 대해 갑론을 박을 벌였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술렁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순복 할머니의 집 대문에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 계획 안내라고 적힌 봉투였죠. 할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보상 예정 금액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가며 그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평생 땀 흘려 일궈온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밭대기와 작은 과수원, 그리고 낡은 시골집터의 가치가 할머니가 평생 동안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로 매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보상금이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방망이질 쳤죠. 평생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시골의 촌부 김순복이 하루아침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서울에 있는 아들 영철과 며느리 나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신 거겠죠. 시골 땅이 그렇게 큰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라며 코웃음을 치던 나미는 남편 영철을 통해 해당 관청에까지 직접 확인해 본 후에야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오랜 가뭄 끝에 황금비를 만난 사람처럼 순복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양과 교태가 넘치는 목소리였죠. 어머님,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밤새 한숨도 못 잤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이제 평생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희가 어머님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네요.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맛있는 거 잔뜩 사들고 내려갈게요. 어머님. 나미의 목소리는 흥분과 탐욕으로 한껏 상기되어 있었고 마치 자신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기라도 한 것처럼 수선을 떨어댔습니다.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영철 역시 어안이 벙벙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나미처럼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정말 정말 잘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라는 말만 겨우 건넸을 뿐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숨길 수 없는 떨림과 흥분이 묻어 있었죠. 순복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이었던가.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었던가. 허탈한 마음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지골의 가난한 촌부 김순복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무력하고 초라했던 김순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그 첫 번째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순복 할머니의 땅이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위력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연지골은 물론이고 멀리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의 삶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특히 며느리 박나미의 태도, 변화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효부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나미는 당장 그 주말에 연지골로 내려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토요일 아침 일찍 영철과 함께 고급 외제차에 온갖 선물 보따리를 가득 싣고 나타났죠.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값비싼 한우 세트며 이름도 어려운 수입 과일 바구니, 거기에 더해 최신형 안마 의자까지 대동한 모습은 가히장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미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한 순복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글썽이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제가 더 잘해드리는 건데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어머님. 나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애절했고 그녀의 두 눈에는 투명한 액체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는 듯 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일단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하는 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나미는 연지골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복 할머니의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어머님, 이제 이런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저기 안마 의자에 편히 앉아 계세요. 라며 할머니를 부엌에서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곤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고 차를 내오며 연신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늘어놓았죠. 어머님, 이제 고생은 다 끝나셨어요. 앞으로는 저희랑 서울 가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해드리고 매일매일 어머님 건강 체크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영철 씨도 그게 좋겠다고 하고요. 나미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런 나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저 희미한 미소로 답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 돈 보고 저러는 것이겠지. 하지만 사람 속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던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된 순복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변화들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거액의 보상금이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은행의 PB, 즉 개인 자산관리 담당자가 직접 연지골까지 찾아와 할머니의 자산관리 상담을 자처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금융상품들과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젊은 은행 직원의 말을 들으며 순복 할머니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까지 줄을 이어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대부분 비슷했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거나 어딘가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감언이설이거나 혹은 그저 막연한 기대를 품고 찾아와 알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돈 앞에서 노골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사에 대한 깊은 회의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과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도 함께 갖게 되었죠. 며느리 나미의 노골적인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순복 할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서울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너무 좁고 낡아서 영철 씨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면 딱 좋겠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은 영철 씨가 요즘 사업 구상하는 게 있는데 초기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금방 크게 성공해서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어머님. 나미는 매일같이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으며 순복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제 동생이 이번에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사돈댁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저희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뻔뻔함과 탐욕에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마라며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 뿐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계획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돈벼락은 맞았지만 그 돈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순복 할머니를 향한 박나미의 공세는 집요하고도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얻게 된 막대한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획을 세우려 들었죠. 하지만 순복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순박하고 물렀던 시골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돈벼락과 함께 찾아온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위선과 탐욕을 목도하면서 할머니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나미가 가장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은 바로 서울에서의 합가였습니다. 그녀는 순복 할머니를 서울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매일같이 전화로 혹은 주말마다 연지골로 내려와 어머님, 이제 이런 시골에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 가셔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셔야죠. 제가 얼마나 잘 모실 수 있는데요. 영철 씨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순복 할머니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나는 평생을 살아온 이 연지골이 좋고 내 집 마당의 흙냄새가 편안하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야 도시가 좋겠지만 나는 여기가 아니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구나. 그러니 합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거라. 너희들 살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나미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거절에 당황하며 애가 탔지만 겉으로는 네, 어머님 뜻이 정그러시다면야 저희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꼭 저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해요라며 마지못해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늙은이가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하지만 두고 봐. 결국 내 뜻대로 될 테니. 라며 더욱 교묘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 영철의 마음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는 아내 나미의 모습과 그런 아내에게 휘둘려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질렀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죠. 특히나 돈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돌변하는 나미의 태도는 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철없는 아내의 투정이나 욕심 정도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혐오감으로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연지골에서 또다시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늘어놓는 나미를 보다 못한 영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정색을 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남이야,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돈이 우리 돈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고 간섭하려고 들어? 당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처신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영철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남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뭐야, 최영철. 당신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내가 틀린 말했어? 어머님 돈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잘 불려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영철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순복 할머니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밭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남모르게 자신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우선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고운 빛깔의 새 옷을 몇 벌 사서 입었고 머리도 읍내 미용실에서 단정하고 세련되게 다듬었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었던 몇몇 이웃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읍내에 있는 가장 평판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해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재산 신탁 등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순복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듣고 기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할머니의 눈빛 속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연지골의 흙과 바람이 빚어낸 지혜와 갑작스러운 돈벼락이 가져다준 냉철한 현실 인식이 결합된 강인하고 현명한 노부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김순복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박남희의 탐욕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어머니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며 순복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남이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이의 속셈을 꿰뚫어보며 여유롭게 대처하는 한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도권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이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님, 영철 씨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초기 투자금이 딱 5억만 있으면 된대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금방 자리 잡고 효도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고려해 주세요라며 애원하듯 말했고 또 어떤 날은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아서 갖기도 힘들어요. 어머님 손주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일단 저희 집부터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은근히 협박하는 듯한 말투를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님, 제가 요즘 백화점 VVIP 라운지 다니는데 거기 사모님들은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기본으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너무 초라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번 제 생일 선물로는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철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죠. 순복 할머니는 그런 남이의 끝없는 요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언제나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도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내 힘으로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거절은 늘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미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점점 더 초조해했고 그 초조함은 분노로 바뀌어 영철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그러는 동안 순복 할머니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 미용실에 들러 손톱 관리를 받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이웃들과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모에서 가장 큰 변화는 머리 모양이었죠. 질끈 동여매거나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던 머리는 이제 세련된 단발머리나 우아한 올림머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옷차림 역시 검정 고무줄 바지 대신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의 블라우스와 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가끔은 홀로 기차를 타고 서울 나들이를 가서 미술관을 둘러보거나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고궁을 산책하기도 했죠.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불안해한 것은 역시나 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지골에 내려온 남이는 한결 보기 좋아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꾸미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재혼이라도 하시려는 줄 알겠어요. 혹시 저희 모르게 다른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남이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질투와 함께 혹시나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며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하는 법이란다. 그리고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라도 되느냐? 할머니의 여유로운 대꾸에 나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돈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고 싶었던 나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결국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학 동창으로부터 아주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은 것이죠. 나미야, 내가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정보를 하나 알아냈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는 기본으로 벌 수 있대. 대신 투자 금액이 좀 커야 해서 나 혼자서는 좀 부담스러운데 너희 시어머니 돈 많으시다며? 그 돈 조금만 끌어와서 같이 투자하면 우리 둘 다 대박 나는 거라고. 친구의 달콤한 말에 나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당장 큰 돈을 벌어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자신도 강남의 사모님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혔죠. 나미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순복 할머니를 찾아가 그럴듯한 말로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들은 고급 정보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안전하게 얻으실 수 있대요. 어머님, 노후 자금도 더 넉넉하게 불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제가 잘 알아봤으니까 저만 믿고 맡겨보세요. 나미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열변을 토했지만 순복 할머니는 이미 그녀의 눈빛에서 위험한 탐욕의 그림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나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할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더 깊은 의심과 경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박남희의 위험한 투자 제안은 김순복 할머니에게 마지막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섰죠. 이제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반격의 칼을 뽑아들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순복 할머니의 통쾌한 한방은 남이의 오만함과 허황된 꿈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고 그 끝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남이는 다시 한번 순복 할머니를 찾아와 끈질기게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본 투자처가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지를 설명하기 위해 온갖 자료까지 준비해 와서 늘어놓았죠. 하지만 순복 할머니는 남이의 말을 중간에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말하는 그 안전한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위험한 것인지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 할머니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남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듬거리는 남이를 향해 순복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날 나는 내가 말한 그 회사와 투자 상품에 대해 변호사님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니? 그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금융 사기 전력이 있는 유령 회사였고 내가 말한 그 투자 상품이라는 것도 전부 가짜였다. 만약 내가 내 말만 믿고 섣불리 돈을 넣었더라면 내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너희까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단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고 하마터면 시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뻔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순복 할머니는 그런 남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거라. 그리고 내 그릇된 욕심이 너와 내 가정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깨닫도록 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시어머니의 단호하고도 엄한 꾸짖음에 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순하고 물러터진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무서운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의 모든 계획과 허황된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방 한쪽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아들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남이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남희 씨,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할 수가 있어? 당신 눈에는 정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영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 순복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머니께 이런 몹쓸 꼴까지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순복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죠. 얘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그리고 남편의 싸늘한 시선에 나미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지골의 밤은 그렇게 한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어요. 김순복 할머니의 단호한 질책과 아들 영철의 결연한 최후 통첩은 박나미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와 그로 인해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달은 나미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시간 끝에 그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순복 할머니 역시 그런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연지골의 햇살 아래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복 할머니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평생 살아온 연지골과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쾌척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에도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연지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과수원과 작은 밭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곳이었어요. 또한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한글을 배우기 위해 읍내 노인복지회관의 한글 교실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돈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 대신 나눔과 배움에서 오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잔잔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나미의 변화는 아주 작은 그러나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가 조심스럽게 새싹을 밀어 올리듯 그녀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다짐들이 움트고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더 이상 시어머니 순복 할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거나 과거처럼 명품 가방이나 고급 아파트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편 영철과 함께 연지골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게 시어머니 곁을 맴돌기만 했지만 곧 서툰 솜씨로 남아 시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호미를 잡는 손길은 영락없는 도시 처녀였고 밭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자세는 엉거주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죠. 한 번은 고추밭에 지지대를 세우는 일을 돕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지만 울상을 짓기보다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저러다 말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순복 할머니가 차린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 투정을 하거나 깨작거리기 바빴을 남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해준 나물 반찬이며 된장찌개를 군소리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는 정말 언제 먹어도 일품이에요. 비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이 서울에서 배워온 레시피라며 서툰 솜씨로 파스타 같은 별미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대접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맛은 할머니의 입맛에 딱 맞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하며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거나 화려한 화장을 하는 모습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연지골을 찾았고 얼굴에는 가벼운 기초 화장만 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고 혹여나 말실수라도 할까봐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물론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하루아침에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신과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 리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남이를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며 사람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란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나는 앞으로도 너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며 엄중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매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쩌면 하는 일말의 기대감,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시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듯했죠.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처럼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연지고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나미는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거나 허영심에 들뜬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농사일은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호미질도 곧잘했고 밭에서 나는 작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기도 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주말에는 영철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인근의 유명한 온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나란히 앉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나미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영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고 순복 할머니 역시 며느리의 회사 생활이나 친구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나미가 서울에서 직접 장을 봐와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갈비찜이며 잡채 같은 음식들을 푸짐하게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싱겁거나 짜기 일쑤였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법 그럴듯한 맛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 며느리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태도에 순복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경계심 대신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할머니의 입가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들 영철 역시 눈에 띄게 변화된 아내와 그런 아내를 차츰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와 행복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연지골로 향하는 길이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연지골의 과수원에는 하얀 사과꽃이 한방눈처럼 피어났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내음이 가득했죠. 순복 할머니는 새로 정성껏 가꾸기 시작한 자신의 작은 과수원, 그 중에서도
가장 탐스러운 꽃을 피운 사과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한글 교실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죠.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들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며느리, 행복, 사랑 같은 단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꿈과 소박한 희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저만치에서 며느리 나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직접 구운 듯 노릇노릇한 머핀이 담긴 바구니가, 다른 한 손에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과수원이라시면 출출하실 것 같아서 간식 좀 가져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직접 구운 머핀인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오는 길에 담벼락 밑에 너무 예쁘게 피어 있길래 어머님 생각나서 좀 꺾어왔는데 예쁘죠? 나미는 이제 더 이상 수줍거나 어색한 기색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로 꽃다발과 머핀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오만하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던 박나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소박하지만 속 깊은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순복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연지골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관계는 분명 새롭고 건강한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보듬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길고도 아팠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연지골에는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의 봄이 눈부시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봄은 이전의 어떤 봄보다도 더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